일두야, 나 간다. 상덕아, 이번 버스는 출발한대? 자식, 잘 가라. 나중에 자대 가면 편지해라. 임마, 네가 어느 부대 들어갈 줄 알고 편지를 하냐? 아, 그런가? 12사단인 건 아는데. 사단에 부대가 수십 개인데 모르냐? 아직 부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휴가 나가면 전화해. 우리 집 전화번호다. 그래, 우리 100일 휴가 때 보자.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훈련을 받았던 전우와 인사를 하고 다른 전우들과도 손을 흔들며 자대로 데려다줄 버스를 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버스 안에 있었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했답니다. 나 혼자네. 동기들은 다 먼저 내리고 마지막이라니. 동기 하나 없이 혼자 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박일두, 혼자 뭐라 중얼거려. 다 왔으니까 내려라. 훈련소에서 했던 만큼 성실하게 움직이면 자대에서 미움받지는 않을 거야. 잘 가라. 중성. 예, 알겠습니다. 동서남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부대 건물은 시커먼 게 아주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들어가기 싫었는지 제 발걸음이 매우 느렸답니다. 저를 인솔하는 간부가 답답해하며 빨리 오라고 화를 내더군요. 요즘 훈련소에서는 개판으로 가르치나? 빨리빨리 안 따라와? 아닙니다.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고참들이 일과를 마치고 탁구를 치거나 헬스를 하고 있더군요. 곧 제가 지낼 내무실로 안내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 고참들이 동물원 원숭이를 보듯이 저를 빤히 보더군요. 야, 신병 왔구만. 어이, 신병. 이병 정일두. 여자친구 있나? 없습니다. 엎드려. 잘못 들었습니다. 여친 없으니까 엎드리라고. 이게 바로 자대였나 봅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없는 죄로 바로 엎드렸습니다. 일어나라, 정일두 이병. 아는 여자는 많이 있나? 없습니다. 막노동하고 오느라 학교 생활도 못하고 여자 한 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엎드려. 전쟁통에서도 사랑이 싹트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또다시 잠시 엎드렸다가 일어나 다른 질문을 받았어요. 어이, 신병.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나? 안 계십니다. 뭐? 부모님이 안 계셔? 예, 그렇습니다. 제가 15살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뭐? 그럼 그때부터 혼자 살아온 거야?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병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신병 갈구지 마라. 박일두, 편히 쉬어. 저를 동정하고 불쌍하게 보셨는지 더는 질문도 하지 않고 동물원 원숭이처럼 보던 시선을 거두더군요. 저는 보병으로 입대했지만 어떤 보직을 맡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무실에 앉아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청소 시간이라는 말이 들리자 재빨리 일어나 눈치껏 주변을 쓸고 닦으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짐을 풀고 활동복으로 환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행보관이라는 간부가 내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행보관은 부대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군대에서는 일종의 엄마 같은 존재였죠. 행보관님이 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신병 왔구나. 너 전공이 뭐냐? 대학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막노동하고 왔습니다. 못질 글라인더는 기본이고 곰방도 잘 뜁니다. 40kg 짐지고 고층 오르는 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하, 자식. 젊은 놈이 고생 꽤나 했구만. 알았다. 그럼 넌 취사병 해라. 방금 전 막노동을 잘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취사병이요? 그래, 취사병 하나가 다음 달 저녁이야. 자리가 하나 비거든? 너 노가다 할 때 삽질 많이 했지? 예, 그렇습니다. 잘 됐네. 여기선 삽으로 밥하고 반찬한다. 삽질 잘한다고 했으니까 넌 취사병 당첨이다.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어안이 벙벙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일석저모를 마치고 정신없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나팔에 맞춰 일어나 일조저모와 뛰는 구보까지 끝낸 뒤였습니다. 저쪽에서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바로 취사병 고참이었습니다. 야, 신병, 너 취사병이지?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취사장까지 끌려가고 나서야 진짜로 취사병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고참은 칼 한 자루를 휙 던져주더니 각종 야채를 썰라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어설프게나마 시키는 대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칭찬이 날아왔거든요. 신병, 꽤 하는데 너 식당에서 일해봤냐? 아닙니다. 칼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 아무튼 그거 다 썰고 나면 삽으로 반찬 버무려. 정신 바짝 차려.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취사병 생활은 놀랍게도 제게 아주 잘 맞았습니다. 음식량이 많아 힘들 거라 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재미있기만 했고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루 3끼를 책임지는 일은 분명 고된 노동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리듬을 찾았고 어느새 군인 냄새가 나는 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0일 휴가를 보름 앞두고 있던 시점, 들뜬 마음으로 평소처럼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중대장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중성! 중대장님, 부르셔서 찾아왔습니다. 야, 박일두. 너? 무슨 사고 쳤냐? 사고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취사장에서 일만 했습니다. 참, 그럼 대대장님이 왜 널 찾는 거야? 야, 같이 가자. 대대장실로.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중대장님 꽁무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중대장님을 따라 대대장실에 들어서자 대대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군. 중대장은 가봐. 예, 중성. 대대장님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상하게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네가 일두지? 예, 이병 박일두입니다. 너 혹시 사고라도 쳤냐? 아닙니다. 취사장에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래? 그럼 혹시 가족 중에 군인이 있나?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사단장님이 널 찾고 있어. 나도 좀 쫄린다. 이등병 하나 보자고 사단장님이 헬기를 타고 부대에 내려온다는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헬기를 타고 오신다고요? 그래, 진짜 헬기 타고 온다니까. 네가 혹시 사적으로 사단장님을 아는 건 아니냐? 전혀 모릅니다. 얼굴도 뵌 적 없습니다. 됐다. 일단 나가자. 헬기 금방 도착하신다니까 같이 헬기장으로 가보자. 저는 멍한 정신으로 대대장님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대 안에 헬기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헬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님이 이등병 하나 보자고 직접 헬기를 타고 오신다니 온몸이 굳고 숨이 조여들었습니다. 헬기장이 거의 다다를 무렵 머리 위에서 우두두두두 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들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검은 헬기가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고 있었죠. 이륙 중인 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풍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프로펠러가 멈추기까지 마치 숨도 멈춘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이 헬기에서 내리자 대대장님과 저는 곧바로 큰 소리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자네가 일두야. 예, 이병 박일두입니다. 그래, 좋아. 대대장은 이만 가보게. 일두는 나랑 같이 면회장으로 가자고. 면회 말씀이십니까? 저는 면회 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허,
그럼 지금 사단장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가? 아닙니다. 말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군 생활이 끝나나? 당장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날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중대장님 호출에 놀라 대대장님을 만나고 그 대대장님이 또 사단장님께 데려가고 급기야 헬기장까지 가서 진짜 사단장님과 면담을 하고 이젠 면회장까지 함께 걷고 있다니 이게 도무지 현실인지 꿈인지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도착한 면회장. 그곳에서 저는 그만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일두 이병, 오늘 면회 오신 분은 자네와 나 둘 다 잘 아는 분일세. 인사드려. 예, 알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나란히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자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굳게 잠겨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올랐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사단장님과 연결이 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토록 놀랄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면회가 저를 어떻게 바꾸었고 왜 제가 몇 년치 인생을 그 자리에서 되감듯 떠올렸는지를 알려드리고 나서 면회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사실 두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셨고 집안엔 늘 고성이 오갔기 때문에 막상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상하리만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싸우지 않겠구나, 조용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이란 게 단지 부부 사이의 해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말 그대로 저를 홀로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좁은 월세방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조용히 재혼을 하셨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러 나간다며 떠났지만 그 후로는 연락도 없고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이었지만 당장 오늘 저녁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깊은 생각에 빠질 틈도 없이 생계에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월세방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받아 나오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돈으로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불편하고 갑갑했지만 어쨌든 대충 1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려면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지금처럼 셀프 주유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유소에선 항상 사람 손이 필요했죠. 접근도 쉬웠고 고용도 빠른 편이라 그 일을 택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학교에 있었고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시급이 1,1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평일에는 매일 7시간씩, 주말엔 하루 12시간씩 꼬박꼬박 일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통장 대신 철제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아두었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모은 돈이 어느새 500만 원에 가까워졌고 저는 중3 말쯤 고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며 학비 걱정, 교복 걱정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겨울방학이 끝나갈 무렵 고시원 앞에 낯익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일두야, 오랜만이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서 뭐 하셨어요? 애비가 어린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이런 고시원에 살게 해서 염치가 없다. 아빠, 곧 원양어선 탄다. 돈 벌러 간다. 네? 그럼 오늘 찾아온 이유가 인사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돈도 좀 빌리려고. 애비가 원양어선을 타려면 돈이 좀 필요하거든. 돈 없어요. 아버지 빌려줄 돈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자식, 그럴 줄 알고
내가 네 방에서 돈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딱 걸리고 말았네. 뭐라고요? 설마 말도 안 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고시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방 안을 살폈더니 온통 어질러져 있었고 평소 잘 숨겨뒀던 저금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졌지만 통장은 물론이고 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다시 바깥으로 달려나왔고 아버지는 이미 고시원 건물 옆 내리막길을 정신없이 뛰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거기서요. 내 통장, 내 돈 어디 있어요? 당장 내놓으세요. 내놓으란 말이에요. 자식아,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까불지 말고 얌전히 있어. 잡히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거기서요. 아버지는 끝내 돈을 들고 달아났고 저는 헐떡이며 쫓아가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길가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저금통이 아니라 은행 통장에 보관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오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같이 살던 시절에도 아버지는 가끔 엄마 몰래 집안에 돈을 들고 도망쳤다가 며칠 후에 멀쩡히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으니 저한테까지 그런 짓을 할 줄은 진짜 설마 그럴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아끼고 모았던 돈,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던 계획,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결국 저는 그날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저는 어른들 틈에 섞여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주유소에선 매일같이 12시간씩 서 있었고 그 하루가 끝나면 곧바로 새벽 배달을 나갔습니다. 신문과 우유를 나르는 일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홀로 움직이는 고된 노동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아침을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했기에 저는 그 새벽마저도 성실히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한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저도 대학에 가고 남들처럼 좋은 직장에 다니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평범이라는 말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어서 코피가 터지는 날도 잦았지만 시간이 지나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지고 나자 어느새 견딜만 하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버텨낸 하루들 속에서 저는 짧은 틈을 쪼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후회 없는 하루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며 매 순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의 숨결이 유독 매섭던 새벽이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듯 차가웠고 입김조차 허공에서 금세 얼어붙을 것 같던 그 시간에 저는 신문과 우유를 차곡차곡 배달하며 조용히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빌라 1층에서 문이 열리며 누군가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순간엔 보통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지나치는 게 전부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집 주인이 뜻밖의 말을 내뱉었거든요. 일두야, 너 일두 맞지? 누구더라? 우리 같은 중학교 나왔잖아. 나 김희재. 미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어서. 나는 널 알고 있었는데 넌 날 몰랐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반갑다 친구야. 친구? 그래. 반가워. 그럼 이만 가볼게. 저기 일두야, 지금 배달일 하는 거지? 내가 좀 도와줄까? 나 운동도 할 겸 해서. 저는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는 그 친구가 선뜻 제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중하게 사양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김희재라는 친구가 운동화를 꿰차더니 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일두야, 새벽 공기 같이 쐬자. 나도 가끔 이 시간에 나와서 혼자 뛰곤 해.
난 운동이 아니라 돈을 버는 중이야. 희재야, 고맙긴 한데 지금 네가 이러는 건 솔직히 방해가 돼. 혼자 뛰고 들어가. 결국 저는 그 진심 어린 호의를 거절하고 다시금 고요한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틀이 지난 새벽, 평소처럼 우유를 받으러 영업소에 도착했는데 뜻밖에도 그곳에 희재가 서 있었습니다. 일두야, 너 왜 여기에 있어? 나도 오늘부터 우유 배달하기로 했어. 신문 배달은 자리가 없더라. 아무튼 나도 너처럼 일 시작하게 됐지. 구역은 다르지만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보게 되겠네? 그래. 그럼 수고해. 아직은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 수 없어서 나는 의례적인 인사만 건넨 채 우유를 받아 조용히 나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빌라 구석구석을 돌며 우유를 놓고 신문을 끼워 넣고 지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다른 구역에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희재와 마주쳤습니다. 또다시 어색하게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일두야, 이거 먹어. 빵 2개 사왔어. 나 배 안 고픈데? 일두, 넌 중학교 때도 친구들한테 까칠했더니 여전하구나? 넌 나를 어떻게 알아? 난 너를 아예 몰랐다고. 이젠 알잖아.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친구야, 빵이나 먹고 들어가. 자. 희재가 건네는 빵을 처음엔 무시하고 지나치려다가 그건 아무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앞 길턱, 좁은 인도 위에 나란히 앉아 둘 다 입을 크게 벌려 빵을 우걱우걱 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일두야, 너 학교 안 다니고 이렇게 일만 하는 거 안 힘드냐? 할만해. 나 고등학교 안 간 건 이미 소문이 나서 아는 거겠지? 선생님들이 네 걱정 많이 하더라. 혼자 이 고시원에서 사는 건 어떠니? 뭐 그것도 할만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잖아. 혼자 지내기엔 딱 좋은 공간이야. 그런데 희재 너는 왜 우유 배달을 시작한 거야? 너희 집 그래도 평범한 수준은 되잖아. 그렇지. 우리 집은 아빠랑 둘이 살거든. 근데 아빠는 주말에만 집에 오셔. 평일엔 나 혼자야. 용돈은 받지만 나도 너처럼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어. 체험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거냐? 나처럼 사는 게 어떤지 궁금했냐? 제가 다소 날카롭게 말하자 희재는 당황한 듯 두 손을 휘저으며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야. 단지 나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야. 너를 보니까 존경스럽기도 했고 멋져 보였어. 내가 멋있어 보인다고?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나 중학교 때부터 널 멋있다고 생각했어. 키도 크고 힘도 있어 보이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잖아. 약한 애들 괴롭히는 일진이랑 싸운 적도 있었고 너 카리스마 있었고 지금도 있어. 뭐야, 오늘 칭찬의 날이냐? 그만해라, 오글거리니까. 빵도 다 먹었고 나 이제 간다. 내일 새벽에 우유 영업소에서 보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라. 그렇게 친구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희재는 학교에 갈 것이었고 저는 잠시 눈을 붙인 뒤 오전 11시쯤 주유소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어딘가 이질적인 하루였지만 그날 새벽 나는 조금 다른 공기를 마셨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시간에 누군가 곁에 있다는 감각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낯설게 싫지만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우유 영업소에서 다시 희재를 마주쳤을 때 저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경계하던 시간이 어느새 스며들듯 사라지고 마음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던 거죠. 희재야, 네 구역은 우유 몇 개 배달하냐? 나는 100가구. 더 하고 싶은데 소장님이 이것밖에 없대. 나는 300가구인데 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어진 만큼 열심히 해봐. 그래, 일두야. 이따가 네 고시원 앞에서 보자. 우유 다 돌리고 음료수라도 한 잔씩 하자. 내가 살게. 아니, 오늘은 내가 살게. 한 번 얻어먹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사야지. 그래, 누가 사든 이따가 보자. 그날부터 저는 희재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둘은 같은 시각에 출발해 각자의 구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고시원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돌처럼 단단했던 제 마음도 새벽 공기와 희재의 꾸준한 진심에 조금씩 깎여나가듯 부드러워졌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면 고시원 앞 좁은 길턱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음료나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짧고 조용한 새벽의 동행이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따뜻한 의식이 되었죠. 희재는 그 후로도 1년 정도 우유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본격적으로 입시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되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 역시 시간이 흐르며 배달과 주유소 일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18이 되면서부터는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 막노동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제게 주어진 건 오직 하나, 건강한 체력과 강한 팔뚝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공사판을 돌며 매일같이 땀과 먼지 속에서 하루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무렵에도 친구 희재는 종종 고시원 앞에 들렀습니다. 친구 하나 없이 조용히 지내던 제게 그렇게 찾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일두야, 너 팔뚝이 더 두꺼워졌다? 뭐, 일하다 보니까. 넌 요즘 공부는 어때? 이제 곧 수험생인데 어느 대학 갈지 목표는 세웠냐? 서울대. 이왕 하는 거 제일 좋은 데로 가야지. 이야, 내 친구가 서울대 가면 진짜 자랑스럽겠다. 그래, 열심히 해서 꼭 서울대 가라. 그래, 너무 높은 꿈이지만 노력해볼게. 야, 나 밥이나 사줘라. 온 김에 밥이나 얻어먹고 가자. 이 자식은 고시원만 오면 밥 사달라네. 네가 사 임마. 난 용돈으로 문제집 사느라 돈 없어. 부자인 네가 좀 사줘라. 희재가 그렇게 웃으며 농담을 던져도 이상하게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눈으로 보지 않았고 언제나 사람 대 사람으로 친구 대 친구로 바라봐 주었으니까요. 그 존중 어린 시선 하나에 제 오랜 고독은 조금씩 스르르 녹아내렸고 저는 조금 더 따뜻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막노동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악착같이 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고 흙먼지 가득한 바닥에서 몸을 굽혔다 폈다 하며 하루 종일 땀을 쏟았습니다. 남들은 피하고 싶은 일이라 했지만 제겐 그것이 하루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제 존재를 입증하는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엔 굳은 살이 박였고 삽질의 각도도 콘크리트 타설 타이밍도 정확히 꿰뚫을 만큼 일에 능숙해졌습니다. 점점 일당이 오르자 일하는 맛이 달라졌고 돈은 쓸 새도 없이 통장에 착착 쌓였습니다. 저축이란 게 쓰지 않고 넣기만 하면 진짜로 쌓이긴 하더군요. 어느덧 23살, 그 나이에 꽤 많은 돈을 모았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편 제 친구 희재는 서울대는 아니지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문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캠퍼스 생활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여전히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주는 친구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발표가 끝난 날에도 한 손엔 빵을 들고 고시원 앞을 기웃거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희재가 이러한 걸 보면서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꿈꾸던 대학을 저도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막노동을 내려놓고 수능 공부를 시작하려 마음을 굳혔습니다. 책을 사서 책상에 앉아 머릿속엔 미래를 그리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떼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우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총무가 전해준 우편물을 보았더니 입영 통지서라고 쓰여 있더군요. 입대 날짜까지 친절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종이 한 장이 제 모든 계획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빈곤으로 인해 군 면제 판정을 받았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노동을 하며 벌어들인 소득이 책정되어 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너무 무지했고 너무 철이 없었죠. 결국 마음을 내려놓고 군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입대 한 달 전, 일을 모두 정리하고 처음으로 길게 쉰 날, 쉬는 게 이렇게 어색한 것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몸은 일어날 시간에 눈이 떠졌고 손은 무언가를 들어야 할 것처럼 허전했죠. 그날 대학생활로 바쁘게 지내던 희재가 고시원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제 옆에 와서 말없이 앉더니 이윽고 말을 걸었습니다. 희재야, 나 군대 간다? 뭐? 야, 너 면제라며. 나도 그렇게 알았지. 생활 빈곤 때문에 면제일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을 벌었잖아. 그게 문제였어. 결국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더라. 와, 진짜냐? 야, 그럼 어떡하냐? 나는 군대 안 가는데.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무릎 다친 거 그거 때문이지? 십자인대 수술 받았잖아. 맞아. 그때 그 수술로 면제받았어. 아, 근데 진짜 미안하다. 나는 군대 안 가는데 너만 가게 돼서. 야, 놀리는 거냐? 참나. 아휴, 나도 대학 가보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참 날 돕질 않네. 희재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죠. 한 3주 동안은 군대 갈 생각에 운동만 열심히 했어요. 벌어놓은 돈도 있으니 군대 생활만 잘 버티고 돌아오면 제 인생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입대까지 일주일을 남긴 어느 날, 문득 친구 희재의 얼굴이 보고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묵묵부답이었고 문자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던 저는 예전 희재가 그랬듯 무작정 희재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 친구를 기다리던 마음처럼 아무 말 없이 골목길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무렵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천천히 걸어오는 희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희재야, 친구야, 어깨가 왜 이렇게 처졌냐? 무슨 일 있어? 공부가 그렇게 힘들어? 일두야, 네가 여기엔 웬일이야? 자식, 내 얼굴 좀 보고 싶지 않았냐? 근데 왜 연락도 안 돼? 걱정되게. 요즘 좀 바빴어. 여러 가지 일로. 바쁘긴 뭐가 바빠. 공부 말고 다른 거야? 표정이 그냥 심상치 않은데. 실은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위암이래.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있어. 친구의 입에서 나온 암이라는 단어에 마치 누가 제 가슴을 쿡 찌른 것처럼 멍했습니다. 뭐라고? 암? 위암이면 그거 얼마나 심하신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항암 치료 중인데 많이 힘들어하셔. 그 모습 보는 것도 참 괴롭다. 잠깐, 병원에서 전화 온 거야? 희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거리였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병원비를 빨리 납부하라는 직원의 말에 희재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납부하라 그래?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긴 한데 뭐 대출이라도 알아보면 되겠지. 얼마쯤 든대? 입원비, 항암비, 그리고 곧 수술도 잡혀있거든.
대충 5,000원 있어야 한대. 5,000이라 진짜 많이도 드네. 희재야, 너도 너 아버지도 많이 힘들겠다. 친구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표정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뭐 이것도 지나가겠지. 괜찮아질 거야. 일두야, 나 집에 좀 들렀다가 병원 가봐야 해.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너 입대 전에 밥 한 끼 하자. 내가 살게. 그래, 잘 들어가고 병원도 잘 다녀와. 친구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껏 모아둔 돈이 꽤 있었고 그 돈으로 희재 아버지의 병원비를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자꾸만 찔러댔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한 저의 눈에 절대 보고 싶지 않았던 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일두야, 잘 지냈냐? 여긴 또 웬일이세요? 이 자식, 아비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냐? 이놈아, 너 요즘 돈 좀 모았더라. 통장에 5,000이나 있던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제 통장 훔쳐서 나오는 길이세요? 훔치긴 잠깐 쓰는 거다. 도장도 잘 챙겼으니 위임장 쓰고 네 돈 좀 요긴하게 쓸게. 닥쳐요. 그 돈은 제가 막노동으로 피땀 흘려 번 겁니다. 그렇게 쉽게 가져가려 하지 마세요. 어허, 아비가 좀 쓰겠다는데 뭘 그렇게 날카롭게 굴어? 절대 못 갑니다. 통장, 도장 다 두고 가세요. 저는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았습니다. 저를 뚫고 지나가려는 아버지를 전처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비켜 이놈아! 못 비켜요 절대! 이 자식이 싸가지 없이! 그 순간 아버지의 주먹이 제 눈가를 향해 날아왔고 눈앞이 번쩍하면서 세상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을 땐 아버지는 이미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 거야?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식이 피땀 흘려 번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고 엄마라는 사람은 재혼하고 나서 연락 한 번 없지. 학교도 못 다니고 개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끝까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세상이라면 그냥 다 끝내버리겠어. 이봐요 아저씨, 그 돈 가지고 가면 나 당신 저주할 거예요. 나 인생 포기하고 나서 귀신이 돼서라도 당신을 따라다닐 거라고.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고시원 앞 골목에 절규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끝내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뭐야, 또 때리려고? 그래, 해봐. 이 자식이 많이 컸네. 밥은 먹었냐? 그 말과 함께 아버지는 통장과 도장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애비를 저주하고 죽겠다는 자식 앞에서 그 돈 가지고 도망치고 싶겠냐? 자, 받아. 저는 말없이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그리고 네 엄마 일도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심이다. 막말하니까 바로 태도 바꾸시네요. 참 어이없어. 네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아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그렇게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동네 허름한 해장국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 자리, 수십 년 묵은 어색함과 분노가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너 군대 간다며? 영장 봤다. 네, 다음 주에 입대해요. 난 평발이라 방위 다녀왔는데 넌 현역 가는구나. 지금 그게 자랑이에요? 아니면 날 놀리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모로 미안하다고. 일두야, 아빠 많이 미워해라. 그래도 언젠가는 너한테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러 갈게.
제발 돈이나 훔쳐가지 마세요. 안 훔쳐. 아들놈한테 저주받으면서까지. 그런 짓 하고 싶지 않다고. 잘못했다. 용서는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던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앞에서 작아진 모습이었고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를 내려다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해장국 국물을 끝까지 비우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입대 전날 저는 조용히 고시원에 들어가 짐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에 입대 물품을 하나하나 챙겨 넣고 나니 이곳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을 여는 배달길, 저녁마다 붉게 저물던 하늘, 그리고 그 하늘 아래에서 함께 웃던 친구 희재의 얼굴까지. 그렇게 짐을 마저 챙긴 뒤 저는 곧장 희재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저는 수납 창구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김주석 씨 여기 입원 중이시죠? 보호자 이름이 김희재일 거예요. 그 친구 제 친구입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고 싶어서요. 여기서 수납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수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금으로요. 은행에서 출금하고 왔거든요. 그 말을 하며 저는 바닥에 내려둔 서갑 박스를 들어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직원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지 잠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스를 열자 꽉 채워진 현금이 모습을 드러냈고 직원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네. 이쪽으로 옮겨드릴게요. 직원은 박스를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여가더니 돈을 기계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직원은 조용히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치료비와 수술비, 입원비 모두 수납 처리됐습니다. 잔액은 48,000원입니다. 네, 그럼 희재 아버지 병원비는 더 낼 게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돈을 전달하고 나오며 저는 병실로 올라갈까도 고민했지만 희재를 마주보는 순간 제가 울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괜히 작별 인사라도 건네면 눈치채지 않을까 싶었죠. 저는 일부러 조용한 퇴장을 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깊이 스며들고도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도 우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서울역으로 향했고 사람들 틈에 섞여 표를 끊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플랫폼에 서니 기차가 멀리서부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안엔 훈련소 근처 숙소로 향하는 제 하루치 쉼표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숙소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잤습니다. 온몸이 편안했고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화로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썼던 돈,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지출이었습니다. 다시 초반에 사단장님과 면회객을 만나러 간 순간으로 돌아와 글을 쓰겠습니다. 눈앞에 면회를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 네 아버지다. 너 보려고 면회 왔다. 아니 아버지, 사단장님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뒤에 숨어있던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윽고 제 친구 희재와 희재 아버지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사단장님은 희재 아버지와 반가운 포옹을 하셨어요. 친구, 오랜만이야. 병은 다 나은 거지? 누구 덕분에 수술비 걱정 안 하고 치료받을 수 있었지. 자네한테 돈 빌리려고 했는데 미리 지불을 했단 말이지. 그게 정일두 이병이란 소리고? 그래, 자네 사단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연락한 걸세. 제가 희재한테 편지를 보내서 부대 주소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단장님과 희재 아버지가 포옹하는 걸 본 희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이 친구, 우리도 안아보세. 희재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 그러자
희재가 저를 엄청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꽉 안아서 제 얼굴이 새빨개졌답니다. 희재야, 숨 막혀. 자식아, 그렇게 멋있는 짓을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입대하냐? 그래서 편지 보냈잖아. 야, 임마, 그런데 사단장님이랑 너희 아버지가 친한 사이야? 그래, 우리 아버지 절친이셔. 나도 자주 봤던 삼촌이라고. 아, 그래서 지금 내가 사단장님 옆에 있는 거구나. 너 취사병 됐다며? 그래도 편한 보직이라 다행이네. 저는 편한 보직이라는 말에 발끈했습니다. 희재, 너 군대 면제자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 취사병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침 밥하려고 새벽 4시에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남들 쉴 때 우리는 취사장 청소하고 재료 들어오는 거 정리하고 밤에 일과가 끝난단 말이야. 얼마나 빡센 줄 알아? 이 자식 군발이 다 됐네. 그래. 힘들다고 치자. 힘들다고 치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희재가 놀리는 걸 저는 일일이 받아쳤습니다. 결국 둘 다 웃고 말았죠. 잠시 후 희재 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일두야, 덕분에 수술 잘 받았다. 나 이제 완치했다. 네, 아버님, 다행이에요. 제가 도움이 됐다니 기분 좋네요. 아무리 그래도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남의 병원비를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 아들이 친구를 잘 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쑥스럽네요. 네가 해준 게 있으니 이렇게 먼 길을 온 거야. 그러자 사단장님이 말씀을 이었습니다. 일두, 네가 내 부하라는 게 자랑스럽다. 병원비는 내가 자네한테 입금해주지. 네? 내 친구 병원비 돌려주겠다고 이 녀석아. 막노동으로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쓰면 되겠냐? 아깝지도 않아. 내가 어련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선수를 친 거야. 이따가 계좌번호 알려줘라. 자, 그럼 연애를 왔으니 맛있는 거 시키자고. 일두야,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라.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니까 원하는 건 다 말해봐.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은 희재 아버지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고 제가 병원비를 내드려서 다 함께 면회를 하려고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어떻게 같이 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오셨어요? 나? 너 군대 가고 제일 친한 친구인 희재를 찾아갔지. 설마 희재한테 돈 빌렸어요? 야야, 쉿. 내가 못난 애비라고 그런 짓까지 했겠냐? 밥 사주려고 만난 거야. 한두 번 보니까 괜찮은 청년 같기도 하고 네 생각도 나고 해서 만나봤지. 그런데 내가 훔쳐가려고 했던 5천만 원을 희재 아버지를 위해 썼다는 걸 알고 내가 정말 아들 하나는 제대로 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는 차원이 다르게 훌륭한 놈이지. 아무튼 그래서 반성하고 후회하기도 했고 새로 살 계획을 세우다가 희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하기로 했어. 지금은 일 배우는 중이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는 기술자가 꼭 될 거다. 참 별일이네요. 아버지가 그렇게 변하시니까. 두이라, 네가 중학교 때 훔쳐간 돈 이자까지 쳐서 통장에 넣었다. 네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어. 그동안 아빠가 힘들게 열심히 번 돈이다. 자, 받아라. 뭐라고요? 아버지가 돈을? 그래요. 주세요. 괜히 아버지 마음 바뀌기 전에 당장 받아야겠어요. 녀석 이제 애비가 달라졌다니까. 아무튼 다들 널 위해 모였으니 제대로 보식해라.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그럼 먹을 거는 아버지 돈으로 사세요. 치킨, 피자 배달 시켜주시고 PX에서 냉동이랑 과자, 음료수 먹고 싶은 거 다 먹을래요. 제가 이등병이라 PX를 못 가봤으니까 오늘 원 없이 먹고 말겠어요. 그래, 실컷 먹어라. 애비가 오늘을 시작으로 아비 노릇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사단장님, 희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함께 실컷 떠들면서 쉼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희재가 또 징그럽게 포옹을 해서 저도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도일아, 고맙다. 난 평생 널 존경하고 좋아할 거야. 징그럽게 왜 그러냐? 야, 나 전역하면 여자나 소개해줘라. 너 전역하게? 지금 보니까 너 군인 체질 같아. 그냥 말뚝이나 박아. 이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내가 사단장님이 계시지? 저와 희재는 농담 섞인 대화를 주고받고 포옹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사단장님이 그날 바로 제 통장에 5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주신 3천만 원 통장까지 있으니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았네요. 100일 휴가를 나가 희재와 희재 아버지도 뵙고 제 아버지도 만났습니다.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고 시간을 내서 저에게 아낌없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 놀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일병이 되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부사관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희재가 장난삼아 말뚝박으라는 말이 저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어버린 거죠. 군 생활이 저에게 아주 잘 맞는다 생각했고 미래를 위해 여기에 남는 것이 아주 좋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부사관 지원을 해서 합격하고 훈련을 받고 하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취사장 관리를 하다가 중사가 되었을 때 보급관이 되어 취사와 보급품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은 쭉 흘러 제 나이가 42이 되었답니다. 군인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과 셋이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희재 가족들을 만나러 갔어요. 야, 희재야, 네 아들 올해 17이지? 그래, 우리가 같이 우유 배달하던 그 나이 때야. 내 아들 갈수록 멋있어지지 않냐? 네 딸이랑 나중에 결혼시키면 딱이겠지?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내 딸은 절대 시집 안 보내. 내가 평생 데리고 살 거야. 얼씨구, 여전히 딸 바보인가 보네. 야, 임마, 내 딸이 너랑 평생 살고 싶겠냐?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서 사돈 맺으면 서로 좋을 거 아니야. 이제 이놈은 맨날 농담으로 날 놀리기만 하네. 네가 군대 말뚝 박으라고 놀리는 바람에 내가 지금 군인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내 말이 씨가 된다는 거냐? 그럼 내 아들이랑 네 딸 결혼시키자. 딱 10년 뒤에 말이야. 자식, 내 딸 예쁜 건 알아가지고. 야, 임마,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는 말을 돌려 희재 아버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전히 일 다니셔. 그만두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아, 너희 아버님도 계속 일하고 계시던데? 나도 알아. 가끔 찾아뵙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는 나더러 새장가 가고 싶다고 웬 여자를 데리고 오셨더라? 그럼 결혼시켜드려. 쭉 혼자 사셨는데 황혼 재혼하면 좋지? 그래,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다. 다음에 우리 아버지 결혼식 하면 꼭 와라. 당연히 가야지. 야야, 일두야, 소맥 잘 말았다. 한잔하자. 이렇게 희재와 저는 여전히 변함없는 우정 속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릴 적 학교에 다니지 못할 사정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일만 하던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말을 걸어준 사람, 제 존재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준 유일한 친구가 바로 희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비를 내고 조용히 군에 입대한 뒤 뜻밖의 사단장님 앞에 불려가게 된 사연. 아무도 모르게 흘린 땀이 그렇게 큰 인연으로 되돌아올 줄은 저조차 상상도 못했지요. 더불어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였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날 제 눈물과 분노 앞에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얼굴을 드러냈던 이야기까지,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을 모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낌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힘들고 기나긴 날들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가끔 무너져 내리는 듯 보여도 그 아래에는 늘 누군가의 손, 작지만 단단한 마음이 받쳐주고 있다는 걸요. 앞으로도 저는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재밌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충성!